녹화 되고 있는 건가? 잠깐만, 녹화 되는지 모르겠다. 일주일 잠깐 쉬었더니 좀 버벅거리네. 가만있어.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얘기할 얘기는 이런 내용이야. 뭐냐면은 공익이란 뭐냐? 공익. 공익이라는 게 뭐냐? 이 질문을 하려고 그러고 이거를 앞 시간에 원래는 원래 한 타임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내가 뒷시간에 약간 여기 1학년들이 많아서 내가 생각하는 직업이란 게 뭐고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는 게 이런 얘기를 좀 약간 잔소리를 좀 하려고 그래. 왜냐면은 나는 할 수 있다고 봐. 왜냐면은 내가 직업을 많이 바꿨거든. 여러분 나이 때 이런 얘기를 안 들어가지고 직업을 많이 바꿔서 후회를 많이 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직업이 나한테는 세 번째 직업이야.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제 직업을 바꾸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우리 때라고 하면 잠깐 라떼라고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30년 전이야. 30년 전인데 90년대 초반이지. 그때는 일자리가 많았어.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대학을 졸업하면 웬만하면 취직을 한 1, 2년 최대한 2년 정도 준비하면 누구나 취직을 했었어. 한국 경제가 잘 나가줄 때니까. 언제로 생각하냐면 되냐면은 응답하라 1994 그 시절로 생각하면 돼. 응답하라 1994. 그 시절이야. 내 대학 시절이. 그래가지고 뭐 직업 고민 이런 게 별로 없었어. 근데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우리 때랑 좀 다른 거잖아. 우리 한국 경제도 그 다르고 또 여러분들의 또 그 직업 세계, 그 잡 시장도 노동 시장도 달라졌고 한국 사회도 많이 변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오자마자 막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학 공부만 하고 대학에 들어오면은 더 폭넓고 더 많이 생각할 기회를 놓치고 금방 취업 준비를 한다고 내가 들었어. 대개는 이제 고시 공부를 많이 하지. 근데 이제 하는 건 좋아. 하는 건 좋고 꿈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조금 누가 약간 자기들보다 약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약간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좀 들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 앞에 시간 1시까지 수업을 마치고 뒷시간에는 좀 그런 직업이란 뭐고 우리에게 직업이란 뭐고 직업은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약간 엑스트라 타임이지. 엑스트라 타임이고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 오케이? 그래서 직업이란 무엇인가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자기들이랑 내가 내 느낌을 얘기해 주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앞에는 어떤 얘기를 하려면 공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한번 내가 물어볼게. 이거는 왼쪽 요 사진은 뭐냐면은 옛날에 제주도 남쪽에다가 해군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 정부. 근데 당연히 알다시피 제주도에다 해군 기지를 만들면 어떡하냐. 해군 기지 안 된다. 이런 주장이 한쪽이 시민단체 주장이 있었고 또 정부나 혹은 어떤 군사 이런 걸 중요시키는 사람은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세력 균형을 위해서 제주도에다가 해군 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갈등이 있었어. 오른쪽 그림은 이번 정부 있었던 일이지. 그 우리 울진 저쪽 영광 쪽에 이제 신고리 5, 6호기 원전기를 하는데 어 신설 그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 이후에 탈원전으로 가야 되니까 건설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 주민들이라든지 그 관계자들 건설업체들은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건설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죠. 그죠?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지. 부산의 가덕도 이 남동공항 쪽,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쪽을 김해공항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남동 쪽에 이제 가덕도에다가 신공항을 건설해야 되는 주장이 있었지. 보통은 경북 쪽에서는 밀양 쪽에 건설하려고 했고 경남 쪽에서는 이제 가덕도 건설하는 서로 갈등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쟁점화돼 가지고 이제 가덕도에다가 신공항을 건설하지 말자 이런 게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을 찬성하고 또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뭐 환경 문제라든지 혹은 뭐 경제성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국가가 어떤 정부 정책을 추진할 때 서로 이해관계가 사람들이 충돌해. 그럴 수밖에 없지. 부천 지역엔 최근 이런 이슈가 있어. 김포랑 부천에다가 전철을 연결하려고 그러지. 그죠? 그러면 부천 시민들은 다 찬성할 것 같은데 또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어. 그죠? 굉장히 많아 이런 일들. 그리고 나는 목동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좀 지난 일인데 목동에다가 행복주택 이른바 약간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이제 주택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목동 아줌마들 아저씨들이 다 반대했어. 왜냐면은 집값 떨어진다고. 뭐 이런 사안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지역에서 서로 갈등이 붙어.
그죠? 이런 거는 굉장히 비일비재할 거야. 조희상 씨, 네, 자기는 어디 살아? 저 광명시 삽니다. 광명에는 이런 어떤 공공 갈등 이런 게 있어? 제가 아는 거는 딱히 없었습니다. 딱히 없어? 네, 이런 공공 갈등은 많이 경험했지? 많이 봤지? 네, 보긴 많이 봤습니다. 왜 생기는 거야?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돼 가지고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돼? 어, 그 정부 쪽에서 개입을 해서 중간에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타협점을 찾아야지. 정부가 중간에 중재자로 나서야지. 한쪽을 윽박지르서는 안 되지. 지금 민주사회니까 양쪽의 이해가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되지. 그 네. 타협점은 뭐야? 그러면 뭐가 타협점이 돼야 돼? 어, 서로가 하나씩을 양보하는 부분이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요? 타협점. 오케이. 서로 양보해서 타협한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 이 갈등은 알지? 아니요, 잘 모릅니다. 원전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을 이제 더 이상 짓지 않는다고 2018년도 원전 제로 정책으로 간단 말이야. 네, 그러면 원전을 더 지으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원전이랑 한번 터지면은 그게 수습이 안 되니까 원전을 더 이상 하지 말자. 뭐 이런 주장이 갈등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한 발짝씩 양보하는 건 대안은 뭐야? 원전을 짓자는 사람과 짓지 말자는 사이에 한 발짝씩 양보하는 건 어떤 거야, 그게? 어, 반만 짓는 거야?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오케이. 김대현 씨. 원전 문제로 공공 갈등이 붙어 있어 지금. 그치? 붙어 있다고 네. 가정해봐. 그러면 네. 여기서 타협점은 뭐가 돼야 돼? 타협점. 전뭐 주민투표나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투표? 네. 주민투표도 답이 될 수 있지. 주민투표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역설 같은 거.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게 꼭 반드시 옳은 건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 그잖아. 가령에서 예전부터 우리가 그 당시 아테네 시절에도 그 시민들의 투표로 소크라테스를 사용하자는 결정이 내렸잖아. 그렇지? 민주주의가 항상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가장 기본이지만 또 그것이 가장 최선의 솔루션이 아닐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일을 하다 보면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이해 충돌 현상이 있고 이게 공공 갈등이라는 문제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 대개는 이제 타협점을 마련하는 건데 그때 우리가 이 솔루션이 옳은 건가 그런 건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익적인 관점이에요. 어떤 게 더 공익에 부합하는가. 이른바 공익이죠. 솔루션은 공익. 그러니까 가령해서 원전을 중단하자는 주장과 원전을 계속 짓자는 주장이 맞붙을 때 주민투표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은 어떤 게 국가 발전 혹은 어떤 공익에 부합하느냐 이런 식의 관점에서 우리가 솔루션을 답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공익에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한단 말이에요. 이제 정책 평가라든지 정책 분석에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익이 뭔지 몰라. 오지윤 씨, 오지윤 씨, 네, 공익이 뭐야? 어, 공공의, 자기만의 이익이 아니라 음, 모든 사람의 이익인 음, 그렇지. 것 커뮤니티 같습니다. 인터레스니까 모든 사람의 이익이라는 거야. 여러 사람의 이익이라는 거.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이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을 중단하느냐 지속하느냐 이 공공 갈등에서 공익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는 거야? 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 뭐가 공익인지 네, 모르겠지. 나도 모르겠어. 뭐가 공익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공사안들, 공공 갈등을 공익적 관점에 풀고 어떤 국가적인 어떤 갈등을 공익적 관점에 풀자고 얘기하는데 사실 공익이라는 개념을 뜯어보면은 그 개념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몰라 우리가. 그리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 이 공익이 무엇인가 관련해서 역사적 논쟁이 있어 왔어요. 공익은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공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더듬어 보자고. 우리가 이제 근대 국가, 근대 민족 국가가 생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절대주의 국가가 있었죠. 서구의 관점에서 그때 공익이라는 건 뭐냐면은 군주의 이익이라는 개념이야. 군주. 그러니까 군주의 이익이 공익이라는 개념을 봤어요. 근데 근대 민족 국가 이후로 우리가 이제 초창기 때 근대 민족 국가 생기는 개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때 공익은 곧 국민의 이익이다. 왜냐하면 근대 민족 국가에서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더 피플이라는 개념이거든.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 왕이었다가 교회였다가 근대 민족과는 이제 민족 자체가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니까 공익도 결국은 국민의 이익이다 이런 관점을 발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는 근대 민족 국가가 넘어오면서 형성되면서 공익은 어떤 왕이라든지 혹은 추상적인 어떤 왕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다 이런 관점으로 발전해 오죠. 그죠? 국민의 이익이 공익이야. 그죠? 그래서 공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발전해 오는데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공익 실체론이라는 게 있어. 공익 실체론은 뭐냐면은 공익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공익이 객관. 아까 같이 신고리 오르큐기를 건설할 건가 중단할까는 공공 갈등이 붙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익이 존재한다는 관점이야. 대표적인 사람이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의 생각이야. 장자크 루소가 일반 이익이라는 개념이 장자크 루소의 일반 이익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그러니까 제너럴 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공익이 실체한다는 개념과 일치해. 생각해봐. 공익 실체의 핵심은 뭐냐면은 개인과 구별되는 공동체가 존재하고 나와 다른 공동체가 존재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야. 약간 역설적이지. 나의 이익과는 관계없지만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나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서로 배치될 수 이렇게 갈등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동양적 관점에서는 멸사봉공이지. 개인의 이익은 죽이고 공동체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 더 공적인 자세라고 생각하는 관점이죠. 그죠?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나와. 사회계약론 이제 우리가 루소 발표하는 조도 있지. 루소도 하늘시, 주애시, 하은시, 예랑시 이런 사람이 발표하는데 들어봐.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첫 문장이 굉장히 유명해. 첫 문장은 좀 알아두면 어디 가서 유식한 척 할 수 있어. 첫 문장 이렇게 되어 있어.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그는 도처에 사슬에 얽매여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지금 현재 사슬에 얽매여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는지 나는 몰라. 무엇이 이것을 정당하는가? 나는 이건 알 수 있어. 이 얘기 뭐냐면 사회계약론의 첫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 인간은 모두 자유롭게 태어났지만은 지금은 모두 사슬에 묶여져 있어. 왜 이렇게 됐는지 나는 몰라. 하지만 무엇이 이것을 정당화시키는지 나는 말할 수 있다는 게 사회계약론의 첫 문장이야. 그러니까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뭐냐면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은 사회 제도에 얽매여 있다는 거야. 얽매여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구속 상태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난 말하지 못하지만은 어떠한 구속이 정당한 구속인지에 대해서 나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돼. 그러니까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어떻게 인간이 완전히 사회적인 구속과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의 제약과 구속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책인데 이걸 보면은 이 책 내용을 보면 약간 이렇게 돼 있어. 인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욕망이 있어. 인간이라는 건. 그래서 인간 공동체는 그 일반 의지라는 게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일반 의지를 갖고 있는데 공동체 일반 의지가 있는데 이 일반 의지가 추구하는 거는 자유와 평등이야.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법률을 만들어. 일반 의지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그 법률에 따라서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리고 그 법률 하에서 인간의 시민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인간의 덕성도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장자크 루소는 아까 뭐라 했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은 사슬에 묶여 있어. 이 사슬에 묶여 있는데 나는 이 사슬이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것이 정당한 사슬인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이때 정당한 사슬은 뭐냐면은 일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이야. 이 법률에 의해서 구속되는 거라면은 시민적 자유가 충분히 회복되고 정당한 구속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의 논리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의지에 따라서 법을 제정하면은 그건 정당한 법률이고 거기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정당한 통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때 장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일반 의지가 있다는 거야. 인간과 공동체가 서로 인간은 공동체에 들어가면 결국은 자유를 제약당할 수밖에 없어. 그죠? 제약당할 수밖에 없죠.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공동체의 질서라든 것 때문에 공동체 유지 때문에 내 개인적인 자유라든지 이런 게 약간 통제될 가능성이 있잖아. 하지만은 그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일반 주의에 따라서 만든 법률에 의한 구속이라면은 그런 어떤 지배는 정당하다는 거야. 이때 장자크 루소가 정당한 법률의 근거로 삼는 게 바로 일반 의지야.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일반 의지가 있다는 거야. 그죠? 이건 뭐야? 일반 의지가 결국은 공익이라는 개념과 일치하죠. 그죠? 그리고 장자크 루소는 일반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일반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 그거는 공익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황인성 씨. 네, 이 공동체 장자크 루소처럼 이 공동체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동의할 수 있는 일반 의지가 존재한다. 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 음, 맞는 말 같은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어떤 면에서? 어, 뭔가 개인주의로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음, 뭔가 그런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더 내세우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러면은 아까 그 원전 고리 오리코기 건설하자는 사람과 건설 중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일반 의지는 뭐야? 어, 곰곰이 생각해봐라. 장자크 루소는 공동체의 일반 의지가 존재한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해. 일반 의지가 있을까 과연? 뭐가 일반 의지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봐봐 이런 문제도 있어. 최근에 작년에 인국공 사태라는 거 있었잖아. 인천국제공항 사태 있었죠. 정민 씨, 김정민 씨, 인천국제공항 사태라는 거 알죠? 아니요, 잘 모릅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는 뭐냐면은 인천국제공항이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공공기관 중에 하나잖아. 근데 거기에 비정규직들이 있었어. 비정규직들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비정규직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했는데 기존 정규직 노조들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우리는 시험 보고 정당하게 왔는데 이 사람들은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정규직 전환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갈등이 폭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른바 정규직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들과 그다음에 비정규직들 간의 갈등이었었어.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인원쟁이였단 말이야. 이때 이것도 일종의 공공 갈등이죠. 공공기관에서 그 피고용자들의 어떤 신분 전환과 관련된 논쟁이니까. 그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이런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이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당사자들은 싫어. 나는 시험 봐서 나는 어렵게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정규직 하는 거 싫어. 이런 갈등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공공 갈등이야. 이때 일반 의지는 뭐야? 정민 씨. 이때 일반 의지는 뭐야? 인국공 사태에서. 뭐가 일반 의지가 돼야 돼? 쉽지 않지? 잘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아. 일반 의지가 장자크 루소처럼 일반 의지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 사회 공동체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의지, 보편적인 어떤 공유하는 어떤 공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같지만은 디테일한 사정을 들어가 보면은 세상에 그런 게 존재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야. 그죠? 장자크 루소는 이런 식으로 일반 의지를 설명했죠. 사람 A와 사람 B와 사람 C 간에 공유하는 무엇이 있고 이런 것이 일반 의지라고 얘기했는데
이 공유하는 무엇이 우리가 찾기 힘들어.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 인국공 사태라든지 원전 고리 같은 상황을 볼 때 완전히 대립하는 어떤 공공 갈등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이에서 공유하는 바가 과연 있겠냐는 거야. 그 공유 분모가 없다면은 일반인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식의 관점이 발전하면은 공익은 그런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발전해. 첫 번째 이게 이제 루소식의 이제 공익 실체론과 반대적으로 영국의 사회 개혁론자들 우리가 봤던 로크 이런 사람들이 발전시킨 생각인데 이런 거야. 공익이라는 거는 사익과 분리되지 않는 무엇이야. 일반인들은 사익과 분리되는 어떤 공동체 이익이 존재한다는 거 있잖아. 근데 첫 번째 구별점은 뭐냐면은 사익과 구별되는 공익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야. 그렇지. 그잖아. 나하고는 관계없는데 공익이 존재한다는 건 뭔가 이상하잖아. 그잖아. 그래서 공익이라는 거는 사익과 분리되지 않는다. 즉 사익과 분리되는 공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 그죠? 두 번째는 대립되는 집단 이익 간의 조화 균형에서 공익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죠? 세 번째는 과거에는 커먼 굿이라는 개념이 있었어. 내가 예전에 보여줬던 그 시에나의 그 그림 보면은 저기 시에나의 그 군주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커먼 굿이었어. 공공선이었어. 근데 공공선이라는 개념이 약해지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굿이 아니라 인터레스트야.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거는 어떤 추상적인 가치나 도덕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이익이라는 개념,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개념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변화죠. 그죠? 그러면서 공익은 어쩌면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루소식으로 공익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의 합이다. 즉 개인들, 즉 프라이빗한 개인들, 우리 모두들의 개인적인 이익들의 합을 그걸 모두 합친 것이 공익이라는 관점이 발전해요. 이게 바로 공리주의죠. 대표적인 게 공리주의죠. 공리주의의 대원리가 뭐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최대 다수의 행복이 그게 공익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여러 가지 전제가 있는데 일단은 개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개념이야. 그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익을 서로 합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걸 모두 합치면은 그게 공익이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봐봐. 원전에 건설할 건가 중단할 것인가의 관점이 대립할 때 이런 관점이라면 어떤 관점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걸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관점이 더 공익적인 관점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모두가 원전 투표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6대 4로 결정한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공익은 사익의 합이라고 봤을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바로 공익이니까 60명이 동의하는 게 더 공익적 관점에 부합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쪽이 더 공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런 관점 발전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발전하는데 생각을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이죠. 아담 스미스. 그 다음에 여기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레미 벤담이에요. 제레미 벤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 공리주의 를 이제 정치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재밌는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가 공리주의적인 삶을 살았어. 이게 런던 대학에 있는 제레미 벤담의 박제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이 사람 공리주의자잖아. 공리주의자니까 자기 몸도 사회에 기여하려는 유언을 남겨서 자기 몸을 의학 발전에 의해서 장기 기증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 몸을 박제를 해 이렇게. 박제를 하는데 누가 이 사람은 목을 베갔어. 목을 베가지고 목이 한동안 날아가 있었어. 근데 사람 몸이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목이 없는 거잖아. 근데 엽기스럽잖아. 그래가지고 밀랍으로 이 사람의 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목을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그 도둑 맞은 목을 찾았어. 그래가지고 목을 찾아가지고 목을 다시 제대로 갖다 놓은 게 요 목이야. 밑에 있는. 이 런던 대학 가면 이게 있어. 그러니까 제레미 벤담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뭐냐면은
최대 다수의 행복이 그러니까 사익과 나의 개인적 이익과 분리되는 공익은 존재하지 않고, 그죠? 결국은 공익은 사익과 연계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익을 합치는 것이 공익이다. 이런 식의 발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공리주의적 문제, 공리주의적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공익을 규정했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공리주의적 공익관에 문제가 뭐가 있을까? 성민 씨, 한성민 씨. 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합이 큰 것이 공익이라고 봤는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소수 의견은 무시되죠. 그런 문제가 있지. 그런 문제 굉장히 있을 수 있지. 그죠? 굉장히 잘 말했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아, 그렇지. 뭐 성민 씨 말이 좋아. 최대 행복을 만약에 공유를 하면은 소수에게 문제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익이 발전하냐면은 공익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존재한다는 거야. 즉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공익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야. 즉 어떤 실체로서 공익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서로 토론,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공익 실체론이라든지 그리고 공익은 사익의 합이다, 이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은 어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것이 일반 의지든 혹은 사람들의 어떤 최대에서 최대 행복이든 무언가 실제한다고 보는데, 과정론적인 관점에서 뭐냐면은 공익은 그 자체로서 실체하지 않는다고 봐. 하지만은 그 결정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냐면은 얼마나 공정한 토론의 규칙을 만들었는가. 우리가 만약에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이 대립할 때 그들이 서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그 절차가 공정했다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결론은 우리가 정당한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점. 이 얘기는 뭐야? 공익이라는 거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결정의 정당성은 토론 과정의 정당성, 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의 절차적인 정당성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렇잖아. 이런 게 이제 과정론적 공익 이론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시 처음 문제로 돌아가 봐. 원전 문제가 갈등하고 있어. 공공 갈등이 갈등하고 있어. 이때 공익적 관점으로 풀라는 원칙이 우리가 섰어. 그러면 공익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익 실체로는 일반 의지라는 게 존재해. 이 원전 문제를 중단하고 말지에 대한 일반 의제, 공동체의 관점에서 개인과 분리돼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더 좋은 대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 관점을 선택해.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대한민국이 자원이 없어. 대한민국은 또 원전 기술이 세계적으로 앞서니까 그런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관점에서, 개인과 분리된 대한민국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한 결정인가 판단해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원전을 유지하는 게 좋겠어. 이런 게 일반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런 게 공익실체론적인 결정이죠. 공리주의적 결정. 공리주의적 결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공익적 관점이니까 사람들에게 투표를 시키는 거야. 투표를 시켜가지고 찬성이 맞냐 반대가 맞냐를 봐서 그 의견이 더 많은 쪽, 다수 의견이 공익적 관점이라고 결정하는 거야. 그죠? 이게 이제 아까 했듯이 그때는 공익은 곧 사익의 합이라고 보는 거죠. 그 결정을 따르는 거야. 다수결을 해보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과정론적 공익이론은 좀 달라. 과정적 공익이론은 정해진 답이 있지 않아. 하지만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서로 충분한 어떤 룰을 정해서 토론을 정하고 룰을 정해서 충분히 서로 의견을 토론해보고 그리고 합의에 이르는 절차를 정해놔. 우리가 한 20번 정도 토론해보고 그리고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투표를 해봐. 투표를 해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중간에 의견이 바뀌고 그러겠죠. 토론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때 결정된 의견을 따르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봐. 그리고 한 20번 정도 서로 토론을 하고 합의된 의견이 나오면은 그것으로서 결정하는 거. 이거는 답이
공익적인 결정이 뭔지 미리 결정하지 않고 이 토론의 절차와 그 합의에 이르는 과정의 절차를 서로 합의해줘. 이 절차가 정당하고 굉장히 합리적이라면은 그때 나온 결론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때 공익은 바로 그 절차 속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과정론적인 공익이론의 특징이죠. 이런 게 발전한 게 뭐냐면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바로 공론조사라는 거야.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는 달라. 여론조사는 아까 했듯이 일종의 좀 공리주의적 생각이죠. 그냥 최대 다수의 의견이 어떤 건가를 보는 건데 공론조사는 단순히 다수자의 의견이 아니라 소수자와 다수자 간에 서로 의견을 충분히 토론하고 그리고 합의에 이르는 절차를 미리 만들어서 그 절차들에 따라서 어떤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는 과정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 발전되었던 공익에 대한 생각이에요. 실체론적 관점, 그 다음에 사익의 합으로 보는 관점, 그 다음에 과정론적 관점. 이런 게 이제 서구적 생각이에요. 그죠? 송민정 씨. 공익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어떤 게 가장 자기 마음에 들어? 저는 가정론적 공익 이론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지? 그게 조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공론조사라는 것도 하는데 공론조사가 뭘 의미하는지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동양의 관점 한번 볼게요. 동양의 관점. 동양에서는 공익을 뭘로 봤냐면은 이렇게 봤어. 동양은 그러니까 하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있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도심, 천리지공.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천리, 우리가 천리라고 하는 하늘의 도리는 그걸 공으로 봤어. 그걸 공적인 걸로 봤어. 인욕지사,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사적인 걸 봤어. 그러니까 동양적 관점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완전히 분리되죠. 그죠? 하늘의 뜻은 공이야. 그리고 개인은 인욕은 사야. 그러니까 공과 사가 완전히 분리된다는 관점에서 약간 공익 실체론에 가까워. 그죠? 하늘의 뜻이 존재해. 그리고 개인의 욕심이 존재해. 이건 공이야. 이건 사야. 그죠?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공과 사를 연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공익과 사익을 연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연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선비라는 개념이야. 선비. 그죠? 선비야. 그래서 선비는 평상시에는 수기치니 하는 거야. 선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평상시에는 인격을 수여하고 학문대화를 막 하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과거 시험을 봐서 공적인 걸로 나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공적인 하늘의 뜻에 따라서 공적인 일을 하는 거야. 그럼 다시 돌아오면 선비가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대부란 뜻이야. 사대부는 사와 대부의 합성어야. 그러니까 선비라는 존재 사는 공과 사를 연결하는 존재인데 학문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뜻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공직에 진출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대부가 되는 거야. 대부가 돼서 공적인 일을 실천을 해. 이게 이제 하늘의 뜻, 천리를 실천하는 거죠. 인간사의 천리를 실천하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물러나면은 선비로 돌아와서 다시 인격 수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격 수여와 공직, 그러니까 사와 대부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는 존재인 거야. 그죠? 그럼으로써 뭘 하냐면은 하늘의 뜻을 인간 사회에 실현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동양에서 공익 개념은 굉장히 사와 분리되는 공익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루소적인 관점과 좀 가깝죠. 공익이 실체한다는 거야. 그죠? 이런 관점이죠. 지선 씨, 유지선 씨. 네. 어떻게 봐? 동양에서의 공익적 관점, 공익의 개념은 어떻게 봐? 되게 뭔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지? 네. 그리고 서구가 좀 더 합리적이지 않아? 개인과 분리되는 공익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던질 수 있잖아. 그지? 네. 그리고 천리라는 게 과연 뭘까? 이런 생각 좀 그렇지 않아? 납득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 그죠? 네. 장점은 없나? 장점은 뭔가 그 선비가 연결함으로써
어떤 합리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어떤 천리,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자기 수양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원동력이 되죠. 네.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동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익을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굉장히 고루한 얘기지. 고루한 얘기지만 어쨌든 동양 쪽에서 공익 관점은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멸사봉공이라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천리와 인욕은 서로 분리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충돌할 때는 사적인 욕망을 버리고 멸사봉공, 공적인 것으로서 내가 해야 된다. 사실은 우리도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익적인 태도, 관점, 사욕을 버리고 공익에 헌신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우리 존재해. 그죠? 우리 암암리에 우리 무의식 속에 이런 관점이 있어. 하지만 서양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서양이 보지 않고 공익과 분리되어진 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발전해서 공익이라는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는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절차에 있는 것이다. 실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발전하는 거죠. 그죠? 이 공익에 대한 어떤 동서양의 생각들이에요. 민정 씨, 최민정 씨. 민정 씨. 마이크가 안 돼. 마이크 안 되니까 다음에 내가 물어볼게. 조준혁 씨. 네? 질문 있어? 아니요. 없어? 없어? 네. 황수현 씨 질문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얘기한 거는 공익이라는 거야. 공익. 우리가 이제 쉽게 공익이라고 얘기하고 공공 갈등에 대해서 공익으로 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익이라는 개념을 한번 뜯어본 거야. 근데 공익이라는 문제가 쉽지 않은 개념이다. 쉽지 않은 개념이고 이 공익이라는 걸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해 왔다. 동양과 서양에서 어떻게 생각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하고 12시 10분에 봅시다. 12시 10분에 보고 10분에 볼 때는 내가 뭘 얘기할 거냐면 직업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10분에 좀 이따 다시 봅시다. 잠깐 쉬었다가